짧게 나오네. 이쪽에서 잘 보실 거예요. 먼저 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작품을 클로즈업을 시켰는데요. 이 앞에 이제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는 혹시 이렇게 한석규 씨가 이렇게 광고 카피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다운입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는 잠시 꺼두셔도 좋다는 그 핸드폰 광고 혹시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나무 숲길에서 그 선임과 아무 말 없이 발자국 소리만 내면서 숲속을 걸어가는, 그럴 때 벨소리가 울려요. 울다 보니까 그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따온 겁니다. 웃자고. 근데 저는 그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나중에 지금의 작업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기를 더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고요. 이제 옛날 작품부터 지금까지 작품을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때가 한참 제가 이제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결합, 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때인데 이때 거의 초기 작품들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여기 왼쪽에 오른쪽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이제 키스를 하고 있는 장면 같은데 사실은 이 손 모양, 얼굴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이미지들이에요. 다른 이미지들을 하나씩 다른 잡지 아니면 다른 데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 한 화면에서 다시 조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잡지를 보거나 책을 보면은 하나의 이미지, 그 시간대, 공간대, 또 다른 이미지, 그 시간대, 공간대들이 결국은 여기 한 화면에서 다시 하나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이제 어떤 다른 시간성이라든지 공간성을 관심을 두고 있을 때 그렇게 갔던 작업들입니다. 자, 이거는 얼룩강아지가 소녀처럼 웃었다. 같은 시리즈 작품들이에요. 근데 이 얼룩강아지가 소녀처럼 웃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책을 하나씩 넘기면서 여기 얼룩강아지가 소녀처럼 웃었다는 것도 다 다른 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가져와서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제목처럼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전시 타이틀로 이렇게 썼던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룩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뭐 강아지가 있고 다 다른 페이지에 있는 것들, 다른 잡지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얼룩강아지가 소녀처럼 웃었다는 이런 타이틀을 제목을 썼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그 하나는 동물, 하나는 이제 그 여인의 어떤 뒷모습 이렇게 합쳐진 거거든요. 다른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공간에 있던 것들, 다른 이미지들이 하나로 결합된 그런 이미지들. 이것들도 다 그런 시리즈들이니까 이게 전부 다 보면은 동물과 결합된 것도 있고 얼굴과 얼굴이 결합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저게 이제 실제 보면은 이런 내진 속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보면은 저게 이미지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청을 가지고 있어요. 높이가 다른 거죠. 다른 시간대, 다른 공간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거는 안에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바깥에 있고 이미지가, 그래서 두 개가 어느 시점에서 정확하게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때 한참 작업했던 것들은, 이거는 그제도 이제 바닷가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바닷가에 나가다 보면은 특히 이제 그 태풍이 오고 나서 이렇게 바닷가에 나가면은 온갖 쓰레기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보면은 생각을 하면서 그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하나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은 캔 뚜껑도 있고 어떤 것들은 나무 조각도 있고 철사 조각, 여러 가지 어떤 부사물들, 쓰레기들이. 근데 보면은 그 쓰레기들이 갖고 있는 공간성이라든지 시간성은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데서 이렇게 흘러들어서 어떻게 그 바닷가에서 있는데, 저는 그것들을 컬렉션을 해서 주워가지고 하나씩 그냥 이만큼을 그 봉지에 가득 담아와서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화면에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시리즈들을, 작업들을 한참 했을 때 작업이고요. 이거는 보면 이제 이때부터 머리카락 작업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이제 원래는 이 머리카락이 2002년 앞전에 얼룩강아지가 소녀처럼 있었다. 그때도 머리카락 이미지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인사동의 전시장에서 전시를 할 때 한 점에 이제 머리카락이 나왔었는데, 그 작품이 이제 그 홍콩 크리스티 지점장이 이제 영국분인데, 그분이 이제 사서 가져갔고, 그때 이제 홍콩 크리스티에서 한국 작가를 13명을 그 아시아 컨템포러리 전시라고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크리스티가 한국 작가를 그 선별을 했는데, 그때 심사가 워낙 까다로워가지고 작가 한 사람당 6번씩을 자료를 검토하고 인터뷰하고 심사를 해서 작가를 13명을 뽑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작가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이제 사실은 머리카락 그림이 이제 그때 보이겠죠. 거기서 보이고, 근데 이걸 좀 더 이제 머리카락 그림이, 제가 이때부터 한 머리카락 포코 시리즈 한참 할 때 작업들을 제가 고민이라고 했는데, 고민이라고 타이틀을 좀 잠깐 집어넣은 거는, 이 머리카락을 작업을 하고 포코를 작업을 했던 그런 그 작업들이 이제 이미지를 베끼는 거잖아요. 재현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머리카락을 그림을 그리면은 저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보는 분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물론 작품을 보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지만은 그 이미지가 주는 것들이 너무 그 이미지의 아우라가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정된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제 그 머리카락 작업을 지금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김현식 작가를 찾으면은 머리카락을 그렸던 머리 작가로 되게 유명하게 나와요, 많이.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옛날에 그때 머리카락을 그렸던 작가하고 같은 작가인지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보면은 이게 이제 다 이제 주로 이렇게 뒷머리, 여인의 뒷머리인데, 그때는 여기 이쪽 요 동네 성형외과 원장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 그림이 거의 다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머리를 보면서 저희가 그렸던 머리는 사실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이걸 보면서 뭐 어떤 농담을 많이 하셨죠. 젖은 머리를 좀 그려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사진을 가져와서 그려달라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 이제 막 이것저것 작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작품이 이때부터 팔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인기도 없고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리고. 근데 점점 작업을 하면서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참 그 뒷머리 그리는 것들이 또 약간 실정이 났을 때는 옆머리에다가 빨간색 머리도 이렇게 그리기도 했고, 근데 거의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시리즈들 중에 거의 마지막 작품. 이것도 아마 이 근처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던 작품입니다. 이게 마지막 거의 2010년 그때쯤 전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마지막 작품은 이 작품이거든요. 이거는 부산 비엔날레 때 이제 이 작품들 지금 그 사진이 지금 여기 없어가지고 요 작은 사이즈들이에요. 이렇게 이 작품들이 이것들이 이제 탑 형태로 그 벽돌을 붙이듯이 이것들이 다 해서 탑 형태로 전시장 가운데 하나 탑으로 섰던 그렇게 설치가 됐던 작품들인데 이 작품은 따로 그린 거예요. 특별하게. 그때 오셨던 이제 미국에 계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하신 분이 왜 블론디 헤어는 없냐고 거기에 이 컬러 머리는 그 전시장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블론디 헤어가 왜 없냐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딸이 블론디 헤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면은 그려드리겠다 해가지고 어떤 색을 좋아하냐 그래서 자기 이렇게 바이올렛을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그분의 따님이에요. 따님 사진을 미국 가서 이제 보내주셔 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드렸던 작품이거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머리 시리즈를 거의 마감할 때쯤에 이제 이게 폭포 시리즈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작품 약간 이제 저한테는 거의 이 폭포 시리즈들의 풍경을 그렸던 유일한 작품이에요. 근데 지금 앞전에 이 머리카락 이 작업하고 이 폭포 시리즈의 그러니까 물줄기하고 표현 방법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작업하고 똑같은 방법식의 어떤 표현인데 뭐냐면은 다 선을 그어서 선 사이사이 공간들이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다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머리카락 이미지도 아니었고 폭포도 아니었고 지금 이런 이 완전 추상화되어 있는 지금 작품처럼 보이는 이런 선을 화면을 들다 보니까 그 안에 보이는 선과 선 사이에 그러니까 이 선과 이 선 사이도 있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는 선과 선 사이의 어떤 깊이, 공간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선으로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선적인 표현들의 선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선을 썼던 거는 방법적인 문제죠. 우리가 카메라에다가 붓질을 해서 면으로 색칠을 하면은 면이 쌓이면은 밑이 안 보이잖아요. 점점 쌓여가면은. 근데 이제 선은 웬만큼 선을 그어도 밑에 선들이 계속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했던 작업의 어떤 과정들이 고스란히 느끼지다 보니까 그 효과를 위해서 선을 사용했던 거.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추상화되는 지금의 작업을 보면서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선에 대해서. 그리고 이 폭포 시리즈들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까만 바탕으로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들은 실제 작품들은 까만 게 아니거든요. 까만 게 아니고 안에 보면은 잡지에서 나오는 여러 이제 이미지들이 콜라주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실제 작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불투명하게 보이지만 실제 보면은 까만 필름이 씌워진 것처럼 그것 속에 그러니까 여러 이미지들이 겹쳐져 있거든요. 겹쳐져 있고 거기에 이 폭포란 물줄기만 이렇게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런 시리즈들. 제가 이제 그 폭포 시리즈 할 때 처음 작업할 때는 이 폭포 시리즈는 딱 100개만 그리고는 더 이상 그리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목표를 잡고 했던 건데 100개까지를 못 그렸던 것 같아요. 한 80점 그리고 수독을 했던 것 같은데 다 그때 작품들인데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좀 보이는데 하얀 물줄기 안에 어떤 다른 이미지들이 보여요. 이것들이 다 사람들 잡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콜라주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요렇게 보면은 이런데 이것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폭포 시리즈나 머리 여인의 어떤 뒷모습을 그렸던 머리 시리즈들이 제가 이제 고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작업을 해오면서 저한테 오늘 아침에 제가 열차를 타고 오면서 대표님한테 잠깐 문자를 보냈는데 한 30년의 어떤 작업을 했던 과정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크게 한 3번 정도의 어떤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쓰고 있는 이 작업들, 레진이죠. 그러니까 레진 작업을 시작했던 이유가 91년도 이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저도 또 누구나처럼 다 캔버스에 그러니까 붙들고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작업들이 어느 전시장에 가면은 저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작업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니면은 스타일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생각이 비슷하거나 그런 작업들이 제가 정말 이렇게 밤새도록 작업을 해가지고 나가서 보면 맞추는데 너무 저한테는 당혹스럽고 자질감 생기고 그럼 도대체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스타일로 작업할 수 있는 건 뭘까 고민하기 시작한 게 지금 내진을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대를 나온 친구들은 미술학도 같으면 다 알지만은 을지로 1가 2가 3가 4가 5가까지 거기를 많이 가요. 많이 가면은 재료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화공약품 파는데 거기 가서 재료를 구하면서 그때 제 목표가 뭐였냐면은 나는 평면을 떠나기 싫고 평면 작업은 하겠는데 이렇게 평면 속에서 다시 공간이 느껴지는 작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시각적으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투명한 재료를 찾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감 화방에서 찾는 투명한 재료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것들만큼 투명하지는 않고 또 두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 없는데 그때 이제 화공약품 가서 매주 한 번씩 나가가지고 거의 한 100집 정도를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화공약품 가게를 다녀서 제가 이런 걸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근데 그 100군데는 다 자기들이 권하는 재료가 있어요. 근데 가져와서 사서 작업실에 와서 실험하면은 실패하고 그래서 딱 만났던 게 지금 한 집 을지로 사가에 가면 무지개 안료라고 있는데 그 미대 학생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더 유명한 거는 저 때문에 유명해요. 다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이게 뭔지는 모르고 그래서 김원식 작가가 쓰는 거 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주는 거거든요. 알아서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투명한 레진을 가져와서 이제 거의 실험하고 실패하고 그런 과정들이 하면서 지금의 내가 어느 정도 이 작업의 가능성을 찾았죠. 여기서 내가 이 투명한 재료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 속에서 또 다른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감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공간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작업 실험할 때 앞에 이제 머리카락 시리즈 아니면은 또 다른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가 겹치는 것들 그런 작업들부터 시작해서 머리 시리즈, 폭포 시리즈를 근데 그 대상들이 다 이미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대상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재현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과는 좀 계속 괴리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서구 모더니티가 이제 미술사에서 발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19세기의 어떤 분명한 형상을 가졌던 그 그림을 뛰어넘고 현대로 넘어오면서 서구 모더니티가 발전했던 것처럼 저한테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이 여인의 뒷모습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아니면 이 포크 시리즈를 없애버리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인을 그렸을 때 보는 사람들은 그 여인의 어떤 형태에 관심이 있었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데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왜 머리카락을 이렇게 그냥 캔버스에서 그려도 되는데 이렇게 실제 들여다보면 머리카락이 안에도 선이 있고 바깥에도 선이 있고 이렇게 막 그랬을까? 아니면 우리가 실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머릿속을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랬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재밌다, 특이하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지 왜 이렇게 했을까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여인의 모습을 좀 더 이쁘게 아니면은 좀 목욕하고 나온 스타일의 여인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다른 식의 어떤 이야기로 자꾸 저와 다른 그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들, 이미지를 그린다는 것들은 내가 이 평면 속에서 공간을 만들고 했던 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어떤 작업적인 어떤 목표죠. 그것과는 되게 상관없는 쪽으로 계속 해석이 되더라고요. 해석이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 선만 남겨놓고 이 이미지를 다 없애는 작업을 하겠다. 그런 목표를 뒀었어요. 그게 이제 90년대 그렇게 하면서 선뜻 폭포 시리즈를 하면서 머리카락을 하면서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그걸 막상 작업실에서 실험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보지만은 이미 바깥에 가면은 저희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다 유명하신 이제 단색화를 만드셨던 그런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갑자기 선만 가지고 추상을 하다 보면은 넌 니네 선생님 따라하냐? 누구 따라하냐? 그런 얘기를 제가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그림이 머리카락으로 팔렸는데 여전히 그 머리카락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지고 화랑에서는 절대 이 머리카락 위에는 다른 거 못하게 그렇게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가까이 아는 그 비평하는 친구들 되게 유명한 친구들이죠. 얘기를 하고 하면은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세 사람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다 선생님, 형 지금 머리카락은 이게 굉장히 잘 나갈 때 여기서 멈춰. 그래야 형은 대가가 될 수 있어. 정말 작가가 될 수 있어. 여기서 멈춰. 시장에서 계속 찾을 때 여기서 지금 아쉽지만 여기서 멈추고 형이 지금 하고 싶은 쪽으로 가야 돼. 그런 용기를 굉장히 줬거든요. 줬는데 그때는 한편으로는 난 좀 더 돈 좀 벌고 나서 좀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아니고 형이 더 좋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멈추는 것들이 훨씬 좋은 거야.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중에는 대가가 되기 위해서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앞에서 보이는 작업도 있어야 되지만은 10년 뒤의 작업도 보여야 되고 또 그 다음 그 이후의 작업들이 몇 개의 작업들 계획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 되면 적절하게 그만둬야 될 타임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그때는 위로로 생각을 하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정말로 고마운 친구들이었고 조언들이었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작업들이 이제 넘어가면은 제가 이제 내가 만난 사람들이라고 다 이제 이 세상에 없는 분들이죠. 저는 사실 작업을 하면서 흔히 학교 계시는 선생님들을 그렇고 저도 이제 대학에서 8년을 학생들을 그러니까 가르쳐 봤지만 수업을 해봤지만은 특히나 학교에서는 논문을 쓰거나 하면은 이런 계보를 만들어야 돼요. 계보를 따지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굉장히 싫었거든요. 당신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어? 질문을 하면은 나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 없어. 그런 쪽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런 식으로 계보적으로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은
내가 그래도 그렇게 그냥 다 풀어놓고 끌렸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러니까 원로 작가님이든 아니면은 뭐 작고 작가든 미술사 속에서 통해서 어떤 작가가 나한테 그렇게 내 마음을 흔들었을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세 사람 정도가 저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줬고 그 사람들이 그 이번 작년에 이제 제 아까 영상을 봤던 데는 제가 작년 개인전 때 했던 그 전시장 장면이고 그때 글을 썼던 그 평론가 선생님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되게 많은 이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더 많이 이제 더 소중하게 왔던 분들입니다. 이 작품, 저는 이제 학부에서 서양을 전공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동양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문이나 한국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어요. 기울이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분은 누구냐면은 이거 되게 유명한 작품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용설제라는 작품이에요. 용설제. 원나라 말기의 작가 중에 이제 보면은 예찬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예찬이라는 작가인데 이 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 글을 썼던 친구가 이 작품을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형, 이 그림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어떤 이제 이렇게 빼곡히 있게 여기 써 있는 한시를 막 읽어주면서 그 친구는 뭐 이렇게 동양철학 박사도 받고 현대미술 박사도 받던 친구다 보니까 이 한시를 막 중국어로 읽어주면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 한시 빼놓고 이게 어떠냐고 그렇게 해서 글쎄 여기서 이 나무, 이 뒤에 산, 이 글씨를 다 지워버리면은 내 그림인데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 예찬이라는 작가가 굉장히 뒤에 이제 찾아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결벽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던 사람인데 결벽증이 굉장히 강하고 이 나무를 그리는 솜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로 세필로 뛰어나게 잘 그렸던 분인데 이 사람이 중간에 풍경 뒤에 있고 풍경과 풍경 사이라든지 뒤에 작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앞에 나무 한 그루 있으면은 뒤에가 글씨 말고는 다 여백이죠.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였냐면 이 사람의 어떤 주제가 현이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주제, 현과 같은. 이 사람은 절대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투명의 분정, 흔히 우리가 이제 우리 동양화를 보면은 여백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백도 사실은 비슷한 그런 생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여백이 갖고 있는 의미하고는 다르게 이 사람이 보여줬던 거는, 그러니까 절대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절대 공간은 결국은 현이라는 어떤 노자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맥락에서 절대 공간에 나오는데 이 절대 공간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정말 아득한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이 사람이 평생 작업의 주제로 이렇게 삼았던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 전시를 작년에 개인전을 끝내고 나서 앞으로 이제 한 3년 뒤에는 지금 이 에포시가 작업하고 완전히 페인팅만 하는 작업이 이제 두 개가 같이 나란히 작품을 DP를 해서 전시를 하고 싶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작품들은 사이즈가 이렇게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 작업들은 되게 크게 들어갈 거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절대 공간, 이 배경만 있는 이 공간들을 어떻게 작업화시킬까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실험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고 거기에 이 나무 한 그루는 어떤 생각을 할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에 더 많이 고민하는데 특히나 여기 전시
저 신비경 작가님은 제가 되게 평소에 흠모했던 작가여가지고 그 작가하고 2인전을 그 대표님께서 만들어 주시면서 제목을 이제 트레이시라고 이렇게 흔적이라고 썼죠. 근데 다음 제목을 제가 이 제목 가지고 전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제목 같은 내용이 많이 포함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예찬의 작품처럼 이 나무 한 그루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뒤에가 완전하게 그러니까 여백이라고 생각하면 이 나무 한 그루가 갖고 있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존하고 있는 살아있는 나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투명한 절대 공간 앞에서 이 나무 한 그루를 심음으로 해가지고 그림으로 해가지고 자기 흔적을 남겼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마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좀 노자를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뭐 동양에서는 흔히 불교에서도 그렇고 유의법이라든지 유의자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아까 흔적이라는 것에서 더 요즘에 와서는 더 관심이 많아진다는 것들이 흔히 현의 공간은 무의자연이거든요. 완전히 노자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무의의 공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유무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비가 없는 상태, 유무가 구분이 없는 상태, 그게 이제 무의자연이거든요. 무의자연인데 무의가 생기기 전에 우리한테 있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한테는 유의의 어떤 개념인데 저는 실제 이제 가까운 거는 뭐냐면은 오히려 유의가 나는 더 끌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내가 이렇게 작업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선을 긋고 하는 것들은 어떤 무의로 가고 싶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의 나의 노력, 나의 흔적들이 어떤 그러니까 유의에 가까운 개념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흔적이라는 것과 임락성통하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고 하여튼 지금 다시 제가 다른 캔버스 평면 작업을 할 때 더 많이 요즘 다시 공부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지금 예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작품은 이제 많이 보셨죠? 이 작품. 사진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다 좋아하는 작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크 로스코 그 작품이거든요. 로스코 하면은, 근데, 대학을 통틀어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저를 흔들어 놨던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첫 번째 꼽혔던 사람이 로스코예요. 지금 이 로스코 작품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사실은 비교적 작품이 그렇게 큰 작품이 아니고 적절하게 근데 대부분 이런 작품들은 엄청나게 큰 작품들이어가지고 로스코가 이제 보면은 그 서구 모더니티가 19세기를 넘어 20세기를 넘으면서 그 전에 그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서구에서 찬란하게 생각했던 그 산업혁명 이전까지 그렇게 찬란했던 서양의 문명이 20세기로 현대로 넘어오면서 보여서 엄청나게 서구 작가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가치가 그렇게 믿었던 자기들의 어떤 찬란한 어떤 그런 가치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그런 좌절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림에서도 일대 엄청 혁명처럼 바뀌죠. 이제 뭐 여러 형태로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뭐 말세리트상의 샘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기존의 19세기 이전까지 가지고 대상을 아까 이야기했던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미술에서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믿었던 이 가치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들면서 그것들을 다 지우기 시작해요. 지우기 시작하고 새로운 가치들 완전히 다 전복시키고 나오면서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작업들이 나오는데 그때 한 부류가 이제 이런 서구 모더니티를 선구적으로 나타났던 작가들의 이제 추상 표현주의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이분들이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로스코인데, 로스코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저를 흔들어 놨어요. 엄청나게. 여태까지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 사람의 작품을 직접 한국에서 로스코 전시를 하지 않았나요? 했죠. 그러니까 작품 앞에 서면은 대부분 이제 이 사람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느낌이 어떠냐면은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 한참 여기 한 작품 앞에서 10분, 20분을 그냥 작품을 쳐다보고 있어. 아무것도 없는 이 작품을 보고, 아니면은 이렇게 미술관 같은 글타 함께 그러니까 벤치 같은 의자를 나누는 데서 거기 앉아가지고 대형 그림 앞에서 넋 놓고 앉아서 작품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담이지만은 저는 개인전 때 이제 전시를 하다 보면은 전시장에 자리를 지키잖아요. 자리를 지키면은 사람들은 이제 관객들은 제 작품을 감상하고 있죠. 감상하고 있는데 저는 그 관객들을 감상을 해요. 관객들의 작품을 보는 뒷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 작품을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봐주면은 뒤에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내가 그림 보람이 있구나. 그런 잠깐 느끼는 그런 행복감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전시장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보고 있는 사람들, 처음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들은 어떠냐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처음 개인전을 하는데 얼마나 야심차게 준비를 했겠어요. 그냥 대학 졸업하면서 난 첫 전시도 안 하니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작품을 했는데 전시가 끝나고 나니까 정말 실망에 빠졌거든. 아무도 좋아해 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근데 그 전시장에서 딱 한 장면은 머릿속에 각인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림을 오래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 전시장에 이렇게 인사동에서 전시를 하는데 이런 전시장에 조그만 아이가 전시장 문턱에서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고 신발을 양손에 들고 여기 신발 신고 들어오면 안 되는 줄 알더라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신발을 들고 작품을 하나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요. 이렇게. 그게 눈물 남짓도록 감동스러워가지고 그래 나는 그림을 그릴 이유가 있어. 막 그런 스스로 다짐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이 로스코, 우리 사진통에서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이 로스코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지, 울림을 주는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로스코는 뭐 다 아시다시피 비극적인 이야기들, 전쟁 이후의 어떤 그런 것들, 슬픈 비극적인 것들을 가장 단순하게, 가장 덜 그린 듯이 대형 화면에 단순하게 색칠을 해서 그 감정을 어떤 순간 어떤 느낌으로 끌어내고 싶은 그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거든요. 로스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철학자 니체가 자기한테 사상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줬던 니체에서 특히 이제 니체의 어떤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작업적인 영감이라든지 소스를 그러니까 받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니체의 그 책을 통해서는 니체의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딱 두 가지거든요. 아폴론적인 예술성, 아니면 디오니소스적인 예술성. 그 두 가지가, 두 가지를 이제 로스코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냐면 아폴론적인 거는 굉장히 우리로 치면 선비적인 거죠. 아주 질서정연하고 그런 이성적인 가치를 바탕에 둔 예술이고, 디오니소스는 굉장히 이제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그 두 가지가 이제 부딪혀서 이거를 자기 안으로 끄집어 온 게 이제 로스코 작품에서 드러나는 거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림을 처음 그리기 시작하면은 손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누구든 어린아이들이 낙서를 하면은 막 손을 마음대로 그냥 낙서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손으로 그리기 시작. 어떤 그림이든 시작이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는 거거든요. 그리는 건데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고 그림의 기초 교육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해왔지만은 로스코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흔들어 놓고 감정적인 거는 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면적으로 엄청난 색들이 단색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든. 색으로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어떤 행태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 거죠. 많이 영향을 주고 이제 로스쿨을 지나가지고 보면은 로스쿨가 이제 그런 영향을 주면서 또 제가 로스쿨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일단 로스쿨은 화면이 크죠. 엄청나게 크고 보통 작품들이 몇 미터씩 되는 작품들 그냥 색 하나 거의 단순하게 칠해놓고 하다 만 것처럼 칠해놓은 작품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단순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커야지 영감을 준다는 그런 것들이 자기 작업의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로스쿨을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받았는데 좋아하면서 다른 거는 뭐냐면은 로스쿨가 크기로 갔다면은 저는 깊이로 가겠다는 게 제 목표, 지금 하는 작업 목표. 대부분 이 작업들이 크게 작업할 때는 2m까지 작업할 때도 있지만은 거의 그러기가 힘든 게 너무 무거워져요, 작품이.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100 곱하기 100, 1m, 1m 그 정도 작업들이 근데 무게 때문에 큰 작업은 안 가고 그렇지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는 크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깊이를 이야기하고 싶은 로스쿨은 크기로서 그러니까 어떤 순간 어떤 미를 끄집어냈다면은 저는 내 눈앞에서 보이는 여기 공간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서 그 깊이를 가지고 감동을 주겠다 하는 게 그러니까 저의 목표였던 것.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부분이죠. 로스쿨가. 그리고 아까 서구 모더니티를 이야기했지만은 서구 모더니티가 이렇게 재해 미술을 벌였을 때 대상을 옮겨오고 대상을 묘사하거나 그리거나 했던 그것들을 버리고 20세기 넘어서 서구 모더니티들이 다 왔던 것들이 뭐냐면은 기존의 생각들, 자기들이 그렇게 믿어봤던 서양의 가치들을 전복시키는 거잖아요. 뒤엎는 것들. 뒤엎는데 그러면은 뭐냐? 그림에서는 해와의 어떤 근본이 뭘까? 평면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인물을 그린다든지 풍경을 그릴 때 그대로 묘사를 하는 거는 사실은 캔버스에 이제 평면 위에 그리는 거지만은 근데 그게 우리가 직접 육안으로 보는 공간처럼 직접 모양을 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결국은 그리는 거거든요. 그리는 건데 그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평평한 이 평면, 캔버스만이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 그런 가치들을 다 전복시킨 거죠. 전복시키고 그러니까 오면서 그러니까 평면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돼요. 평면성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게 보면은 지금 이 작품들은 보면은 이 촉각적으로 만지면 평면이죠. 평면인데 이걸 들리다 보면은 평면에서 보일 수 없는 공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는 평면을 이 사람들의 전복하는 가치로서 평면을 이야기했으면 저는 평면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평면은 여러 시간 공간들이 합쳐져 있는 그런 개념의 평면을 이야기하고 싶고 공간이 합쳐져 있는 그래서 흔히 우리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동양적인 어떤 사고들 우리에 가까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고들이 저는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공간적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문인화를 보거나 그러면은 눈을 감고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공을 뛰어넘잖아요. 그냥 다 볼 수 있고 다 느낄 수 있는 이 작은 그림 안에서 우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동양적인 사고 베이스가 훨씬 서양 사람들보다는 더 그러니까 입체적이고 공간적이고 그런 것들이 오는 것처럼 저는 사실은 그걸 이 평면 안에서 담고 싶어 그런 이유로 가져온 거거든요. 가져온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로스쿨가 생각했던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더 로스쿨 이후에 지나가면은 모더니티 지나가면은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것들
미니멀리즘도 마찬가지죠. 그 똑같이 자기들이 계속 믿어봤던 결국은 이제 앞 세대였던 미술들을 계속 전복시키는 거다. 반대하고 그 브레이크를 걸고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들. 미니멀은 더 이제 이 1차로 20세기 넘으면서 이런 추상 표현이라든지 이런 모더니스트들이 그 재미술 그런 대상을 가져오는 그런 미술을 전복시켰던 것처럼 마찬가지 미니멀리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아예 이제 더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를 그러니까 지워가는 작업들도 나오고 점점 아예 없애버리고 하얀 캔버스 상태가 되돌리고 그런 식으로 미니멀화시키는 그런 걸로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결국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그 단색화 이야기 나올 때 그 시작점이 거기에 있죠. 단색화는 저보고 이제 단색화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실제 단색화를 이야기했던 선생님은 단색화 2 전시에 참여 안 하면 안 된다 막 그런. 근데 저는 절대 제 작업은 단색화가 아니라고. 시작점이 아예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미니멀리즘에서 온 것도 아니고 미니멀리즘이 건너가서 모노화가 되고 모노화에서 일본에서 건너온 것들이 또 이렇게 단색화되는 그런 과정에 저는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다고. 거기에 뿌리도 없고. 그래서 그런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색화에 절대 참여할 수도 없고 단색화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금 아마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그 단색화 작가 차세대 단색화 작가 그런 뉴스거리도 그러니까 이야기가 꽤 많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심지어 제가 전시할 때는 바로 옆에 화랑에서 이제 제가 학고제에서 전시를 하는데 옆에 이제 국제화랑에는 그 단색화에 이제 박서보 선생님이 계시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선생님과 저는 이제 30년의 차이가 나는데 제가 수업 받았던 선생님이지만은 그 두 사람을 이제 단색화 선구자 그리고 단색화를 이어갈 제자 막 그런 식으로 막 비교 전시 기사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자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기사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다음부터는 단색화 작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고 하여튼 이런 로스코가 있고 저한테 그렇게 흔들었던 분이 로스코고 이제 그 다음에는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선생님이죠. 윤영건 선생님. 제가 이제 저희 대학 때 3학년 때 수업을 해줬던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한 사람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를 꼽으라면 이분을 꼽아요. 이 선생님의 일단 선생님은 이 선생님의 작업은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로스코하고 거의 같은 그냥 이 작업을 자기가 이야기할 때 가장 어떤 군더더기를 다 없애고 핵심 하나만 딱 그리겠다. 그게 이제 잔소리라고 그러죠. 잔소리를 다 빼버리고 외마디 소리 하나를 딱 하면은 집어넣겠다는 그런 식으로 자기 작업을 설명을 하신 적이 있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분은 가장 서구 모더니스트를 한국의 전통으로 가장 잘 가져오신 분이에요. 잘 가져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는 모더니스트란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거든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억지로 서양 미술의 어떤 서구 모더니스트를 한국의 어떤 한국성이라든지 한국의 전통의 해석으로 가장 잘 가져오신 그래서 윤영건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 이제 지금 여전히 마찬가지 단색화 작가의 어떤 대표 작가로 윤영건 선생님이 많이 여기저기 정리되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정작 선생님은 저하고 똑같이 단색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의 자기 작업의 근간은 추사 김정일을 이야기해요. 추사라는 그 글씨에 간결하면서도 기품 있는 그 글씨, 그러니까 우리 어떤 선배, 문인이 가졌던 그 기품 있는 글씨가 자기 작업의 베이스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저희 학생 때 수업하면 이건 워낙 말씀도 없어지고 보면은 그냥 얼굴에서 전체 모습에서 머리는 백발이 하얘가지고 굉장히 기품 있는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 없고 먼저 인간이 되라고, 그림을 그리려면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서구 모더니티는 아까 로스코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은 전통 기존까지 내려왔던 그 가치를 다 전복시키는 거거든요. 없애고 부정하고 새로 나는 건데, 근데 이분이 서구 모더니티를 어떻게든 뭐 가져왔건 안 가져왔건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초창기에 이제 한국에 그러니까 2세대 그 작가로서 이렇게 커가면서 서구 모더니티 영향을 가져오면서, 근데 한국에 이분이 전복시킨 거는 뭐였어? 아까 문이나 선비 정신, 거기에 결합을 시키고 너무나 고급스럽게 품위 있게 작품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전통성의 서구 모티 갖고 있는 정신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방골 정신을 결합시켜가지고 전통하고 결합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을 시켜보고 가장 잘 끄지고 오신 그런 분이고, 그래서 이분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흔히 단색화 선생님들이 가져온 박서부 선생님이나 이호환 선생님이나 그분들이 그 작품이 나온 베이스, 건강하고 이분이 작품의 어떤 베이스를 가져온 거는 너무 다른 거거든. 너무 다른 결에서 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색화로 하는 그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 자체는 그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그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분의 이런 작업 스타일도 좋지만은 이런 너무나니까 그 기품이 있는 그런 어떤 작업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런 것도 좋아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제가 더 이제 이분에서 작품에서 더 가깝게 느끼는 거는, 지금 이 작품을 보면은 앞에 아주 검은 기둥이 서 있으면 저게 어떤 장면 같아요? 보면 느껴지기에. 우리가 이 빌딩 숲 속에서 그 석양이 저녁 때쯤 되면은 해가 지는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빌딩은 까맣고 뒤에 하늘이 굉장히 노을이 져가지고 굉장히 밝죠. 그 분위기하고 흡사해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 이야기를 이제 내면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석한 분이 있어요. 화면에서 바깥으로 빛이 나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이미지 뒤편에서 밝은 빛이 바깥으로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나오는 그런, 그렇게 해석하시는 한국의 어떤 작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내면의 빛을 작업을 보여준 작가가 딱 두 사람 있다고. 그 홍가희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또 철학자가 있어요. 홍가희 선생님이라고. 홍가희 박사님이 40년을 미국에서 이렇게 뭐 하버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철학을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 그 홍가희 선생님이 이제 들어와서 이 윤행건 선생님을 글을 써요. 글을 쓰고, 거기서 다 다른 사람들은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추사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강목천에서 어떻게 이렇게 먹이 자연스럽게 섬에들고 이런 한국성을 드러냈냐,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분은 홍가희 선생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내면의 빛을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끌고 나오시는데,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굳이 좀 더 가깝게 연결되고 싶어가지고, 저는 제 그림에서 이제 내면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까 머리카락 그렸을 때 마찬가지 홍가희 선생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제 머리카락을 그릴 때 글을 쓰고 싶다고,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저 지방에 있는데, 울산에 있는데 울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저희 대학 때 홍가희라고 그러면은 아주 충격적인 분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저렇게 서양 미술을 비판하고 저렇게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80년대 이제 84년에 백남준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88년에 홍가희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뉴욕에서 하나는 아티스트로서 하나는 평론가로서 거물이었거든요, 두 분이.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술, 그때 홍가희 선생님 책을 막 밑줄 그으면서 공부하고 저희 밤새 토론하고, 그런 분이 갑자기
글을 써주시겠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글을, 그때는 이분이 이제 영어로 글을 썼어요. 한글로 글을 못 써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미국을 건너가니까 생각은 이만큼 차올랐는데 글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영어로 글을 쓰면은 그때 홍대 이제 예술학과 뭐 박사과정 있는 친구들 막 그 친구들이 번역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주셨는데 읽어보니까 그게 이제 그 내면의 빛이가 나와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내면의 빛? 그냥 누구나가 다 또 우리나라 그 선생님들이 미사여고 대부분 평론가들이 막 글 멋있게 쓴다고 막 없는 이야기도 갖다 놓고 그런 것처럼 착각을 했죠. 처음에는 관뒀다가 나중에는 왜 내면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물어봤죠. 왜 내면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자기는 과학적으로 이야기한 거라고. 당신 그림에 머리카락 속에서 머리카락 사이에서 바깥으로 빛이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되게 저는 그때 이제 제 그림이지만 그때 처음 배웠거든요. 처음 느꼈고 그게 왜 실제로 이제 그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지금 이 작품들도 그렇지만 선을 다 긋지만은 이 바탕을 선을 다 긋어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하얀 캔버스예요. 바탕에 색깔이 칠해진 게 아니거든요. 선들의 색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된 거지. 이 선들을 다 수풀처럼 헤치고 들어가면은 안에는 하얗게 나오는 거거든요. 머리카락이 까만 선으로 다 그렸지만은 이 머리카락을 다 헤치고 들어가면은 하얀 캔버스. 그러니까 빛이 떨어지면은 조명이 바탕에 하얀 캔버스에 부딪혀요. 하얀데 부딪혀가지고 그게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빛이. 그래서 안쪽 화면에서 바깥으로 빛이 나오는 그 내면의 빛을 그게 이제 어떤 동양성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어떤 이유로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윤핵원 선생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면서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던 하여튼 이 세 분 예찬 아까 그 다음에 로스코 지금 넘어오는 윤핵원 선생님이 저한테 엄나하게 여전히 아직도 존경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분들이고 자 이렇게 지금부터는 이 지금의 작업들로 넘어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작품에 이제 보면은 요렇게 하나는 마젠타, 하나는 오렌지가 이제 니언 기억처럼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목이 하프 오브 이트가 절반의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가 하나 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뒤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것처럼 의식이 있으면 무의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동전의 어떤 양면처럼 항상 우리하고 항상 같이 있는 다른 하나가 분명히 절반에 다른 데에 있다는 같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노자 아까 유의무의도 이야기했지만은 유무상생이라고 해가지고 유와 무가 구분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경계 없이 결국은 우리는 항상 하나만 보지 그러니까 그 상대편에 같이 질서 무질서가 한 몸처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질서를 강조하는 사람은 계속 질서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무질서를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잖아요. 다른 것들인데 그런 의미로 이 작업들을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이거는 이 작품 세로로 그려도 되고 가로로 그려도 되는데 이거는 전시 때 이제 제가 가로로 그렸어요. 그래서 선이 가로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고 다음 작품은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오방색 시리즈 그림들 중에 화이트 그림이거든요. 흰색 그림. 제가 이게 제목을 그러니까 이 컬러를 오방 화이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오방 화이트라고 정해진 건 없어요. 오방 화이트가 어떤 색깔 그런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그러니까 오방 블랙, 오방 옐로우
뭐 오방 레드 그래가지고 색깔을 제가 그러니까 붙이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어저께 아침에 이 강기영 선생님인데 문화 칼럼니스트라고 그 글을 이렇게 시를 써가지고 이 그림에 대해서 시를 써가지고 사진하고 이제 보내주셨어요. 아침 거의 새벽에. 근데 이 글을 쓰셨던 배경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돼가지고 밖에를 못 나가다 보니까 밤새 그러니까 밤을 샜나 봐요. 세월고 그러니까 이걸 쓰셔가지고 그런데 근데 내 그림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섬세하게 저렇게 봐주셨나 그래가지고 감동스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블랙 시리즈들을 오방 그 앞에는 화이트였다면 이거 오방 블랙 시리즈 작품이고 이거는 좀 더 그 블랙에 가까운 그레이, 짙은 그레이. 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뒤에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이 끄트머리 색깔들이 여기서 실제 보면은 작품들이 밝은색 같은 게 이런 것들 다 보면은 밝은색이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짙어지죠. 짙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바깥에서 연한 상태에서 안으로 짙어지는 이유가 이 프레임 구조가 이렇게 함지박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함지박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채워간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찻잔을 보면은 이 작품들이 그런 시리즈인데 찻잔을 보면은 차가 당기면은 찻잔 안에 바깥쪽은 연하고 안이 짙어지잖아요. 색깔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똑같은 개념으로 선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굉장히 이렇게 이 핑크에 가까운 짙은 핑크에 가까운 이 색깔 선을 거의 같은 색깔만 쓰는데 선들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똑같이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바깥에 이렇게 기울어지다 보니까 점점 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다 똑같은 색이 되지만은 연하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걸 오드적으로 또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저 뒤에 있는 작품들 바깥이 이제 그러니까 가장자리가 거꾸로 이거는 그 어둡게 프레임을 이거는 처음부터 이제 이게 그릇을 칠해 놓은 거죠. 어둡게. 파란 거는 파란색에 칠해 놓은 거고 파란 용기에 함지박 파란 용기에 이 선들이 흰색이 점점 채워져 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거죠. 이거는 그린. 이거는 저기 있는 샤프 같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리즈들이, 그러니까 이 작업들을 하면서 이 시리즈들이 이제 이게 2020년, 2019년 그때 많이 나왔던 작업들인데 대부분 저 중에 끄트머리 있는 작품이 하나가 이것들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하나일 수 있어요. 하나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이것들은 이렇게 사이즈가 폭이 좁으면서 길다 보니까 한 작품을 DP 할 때도 하나만 완전히 뛰어나가지고 흰벽에 두면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대부분 이제 DP 할 때는 여러 개 같이 이제 시리즈처럼 이렇게 DP를 하다 보니까 이 작품들은 이렇게 이제 DP가 되어 있으면은 이게 15개, 이거는 15개인데 15개 DP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저기 아트 브리셀, 그러니까 벨기에 아트 브리셀에 나갔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제가 코로나 때 외국에 나가서 전시를 못 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데 외국 아트페어에 나가서 작품을 이렇게 DP를 하면은 거기 사람들은 이렇게 DP 된 채로 통째로 한 사람이 다 사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키아포드 우리나라 나가면은 난 빨간색 좋아해요. 빨간색 빼가고. 제 입장에서는 막 안타깝거든요. 저 색깔이 하나 빠지면은 그 같이 뒤펴는 게 어울리지가 않는데 막 그래서 이렇게 쏙쏙 빼나가는데 거기 사람들은 작가가 이렇게 뒤펴서는 이건 하나 내가 가져가는 게 다 맞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나가면 여기 브리셀에서 그때 작품이 이 시리즈들하고 정사각형 시리즈들 이거 하고 해서 작품이 거의 25개, 26개가 DP가 됐어요. DP가 200면에. 그래서 딱 오픈해서 30분 만에 다 솔드아웃 돼가지고 브뤼셀 일간지에 신문에 나올 정도로 브뤼셀이라는 나라가 그 벨기에가 유럽에서는 빅콜렉트가 거기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외국 작가가 전시가 처음 소개가 되면은 작품을 안 사요. 아무리 관심 있어도. 근데 외국 작가 작품이 오픈되자마자 30분 만에 다 솔드아웃 되니까 자기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브뤼셀 예, 이것도 그 작품들 옆 모습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뭐 다음 이거는 지금 보여주는 것들은 이제 그 아트페어에 나왔던 작품을 일부러 그러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홍콩 바젤에 나왔던 작품들. 이거는 지금 아트 부산이에요. 2019년. 근데 이거를 왜 집어넣냐면은 저는 태어나가지고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상을. 그 상 받는 것에 대해서도 쑥스럽고 관심도 없는데 2019년 아트 부산에서 저한테 상을 줬어요. 이렇게 아트 부산 어워드 해가지고 그때 상금도 안 주면서 작품만 가져가고 작품을 사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작품이고 이것도 홍콩 바젤에 나왔던 작품이고 그러니까 홍콩에 나왔던 작품들은 거기도 전부 다 이제 다 솔드아웃 된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이제 뭐냐면은 홍콩 그 하브시티 그 명품 홍콩 가서 보면은 명품몰들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하브시티라고 그러는데 하브시티 그 회장이 이 작품을 샀어요. 사서 원래는 자기들이 이제 명품관의 로비에 걸겠다고 했던 것들을 그게 작품을 안 걸고 지금 호텔을 새로 하나 지었거든요. 어마어마한 호텔 로비에 이 작품이 걸려있는데 그리고 이 오방색 시리즈들은 여기는 맨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보였던 오방 화이트, 오방 블루, 오방 블랙, 오방 레드, 오방 옐로우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제 작품들의 어떤 그 제목을 올해부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원색들로 나오는 거는 이것들만 색깔을 계속 나가려고 생각을 해요. 원색 시리즈들만. 그러니까 고유한 원색을 갖고 있는 색깔들은 그래서 그걸 제가 올해부터 제목에 무조건 오방 화이트라고 그러고 오방 블루라고 그러고 그렇게 원색들만 나갔는데 이 작품들은 지금 이번 홍콩 바젤 나간 지금 이제 갔죠. 갔는데 그게 원래 3월 말에 홍콩 바젤에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기가 돼가지고 지금 5월 달에 오픈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했던 작품이고 여기서는 이제 뭐 이것도 사진 하시는 분이 찍어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옆에 이제 프레임 구조가 지금 작품들 이 구조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꺾여 있죠. 이렇게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작품을 볼 때 이게 딱 옆모습이 직각으로 이렇게 옆모습이 보이는 게 굉장히 거추장스러워가지고 싫어져가지고 저걸 어떻게 바꿀까 그러다가 고민한 게 저걸 좀 한지박처럼 이렇게 꺾자. 그래서
근데 꺾는데 각도를 처음에는 화방에 이제 20도 정도 각도를 기울여서 꺾었어요. 근데 모양이 영 이쁘지가 않아요. 20도로 꺾으니까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프레임에 이제 꺾인 구도가 저게 이제 23.5도예요. 23.5도가 지구 축 기울기가 23.5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 23.5도 기울기를 해달라고. 근데 그 굳이 23.5도가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굳이 설명하고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그 현이라는 것들하고 이야기를 같이 그러니까 끌고 올 수가 있거든요. 현이라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 자기 존재는 현은 존재는 보이지가 않아요. 현이라는 존재가 현이 뭐냐면은 그 절대적인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자인데 그 돌을 움직이는 도리를 세상을 움직이는 게 돌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인데 그걸 뒤에서 움직이는 절대적인 존재가 현이라고 붙일 이름이 없어서 현으로 붙인 거예요. 그냥 그 깊고 오묘하고 무한한 어떤 그 절대적인 능력에 그래서 그걸 이름을 현으로 붙인 거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은 현은 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천따지 거물현 그 검다는 이야기는 깊다는 이야기거든. 깊고 오묘하다는 뜻으로 그 거물현이지 색을 이야기하는 색을 이야기했다면 흙이 돼야지 흙. 거물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은 너무나 깊고 아득한 그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존재를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현이 움직이는 기가 흐르고 도가 움직여서 드러나는 그 현상은 보이지만은 그 자체의 어떤 존재는 보이지 않으니까 서양에서는 신이 존재하죠. 신이 다 뭐 세상을 만들고 어떻게 했지만 동양 우리에서는 우리는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고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도리, 그걸 도리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이 도리가 그걸 움직이는 그게 이제 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23.5도는 과학적인 이야기지만은 이 지구가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셀물이라든지 밀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결국은 거대하게 우리 눈에는 잘 못 느끼지만은 그 지구가 기울어짐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어떤 축이 움직이고 썰물이 생기고 바람이 불고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 말고 더 크다랗게 그걸 움직이려는 원리가 있다는 걸 그래서 굳이 갖다 붙이면 23.5도가 현으로 끌고 와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거기다 의미를 붙인 거거든요. 이거는 아까 절반의 그거 타프 오버디 작품으로 이제 굉장히 큰 작품이거든요. 이거는 이번 2018년 개인전 때 나왔던 작품이고 지금 보면은 지금은 이제 전시장 분위기만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그때 나왔던 작품들 전시에 디피되어 있는 제가 이 시리즈로 보여주는 것, 이거는 제가 DP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빨랫줄 DP라고, 빨랫줄에 이렇게 빨래 넣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제가 일부러 장난스럽게 빨랫줄 DP라고 이렇게 해서 DP하는 것들 중에 하나. 예, 원형 작품들도 이렇게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이 작품은 이 전시 끝나고 나서 도록을 사진을 보고 이제 이 작품을 그대로 그러니까 전시 끝나고 가지고 있었는데 갤러리에서 통째로 영국에서 다 전시 끝나고 사간 작품이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이것들의
광택이 나는 것들은 미러라고 이야기해 거울 시리즈라고 했던 거고, 이거는 약간 무광택이에요. 무광택인데 이것들은 이제 또 이거하고 이거하고 분리하게 해서 세밀한 제목으로 이렇게 미술관에 들어갔던 작품들입니다. 이거는 저 작품하고 같은 스타일의 작년 전시 때 가운데 걸려있던 그림인데, 요 자리에 작품이 걸려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작품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전시장이 여기 앞전에 그 전시장 옆에 또 팔판동에 또 작은 한옥 공간이 있어요. 거기도 작품을 이렇게 걸었는데 요 한옥 구조하고 이 블루 작품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제 요 하나가 이제 27 곱하기 27cm의 작품들인데 이게 15개가 이렇게 DP되어 있는 거거든요. DP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옥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고. 근데 이것들은 제목이 이제 아까 원색들은 제가 오방 시리즈 그 색깔들만 원색들이 나간다고 얘기했고, 여기는 이 작품들은 제목에 이제 이 컬러가 이제 YJ 컬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YJ 컬러. 그래서 YJ 컬러라고 했더니 어디 블로그에 보니까 막 YJ 컬러를 찾아가지고 전혀 다른 막 걸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YJ 컬러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여자친구 이니셜인데 그냥 그걸 따온 게,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아주 옛날에 좋아했던 그 여자친구가 제가 좋아해서 다가가면은 내가 다가갔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이고, 그러니까 다가가도 그러니까 분명히 그 존재는 있는데 다가가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고, 계속해서 그 분간을 못하겠고 분명히 그 존재는 오롯하게 그 제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끌렸던 그 모습이 있는데 가까이 가면은 아니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 색들을 왜 제가 YZ 컬러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오방색 5개 색깔은 원색적인 좀 고유색에 가까운 색깔이 있다면은 이것들은 간색이에요. 간색, 중간 색깔. 그러니까 색들이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저걸 핑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뭐 다른 색. 그러니까 제 각각으로 이름이 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색깔이 정확하게 이 색깔이 어떤 거야 그런 기준이 없고, 다 조금씩 다르게 불려지고 느껴지고 하는 그런 색깔들. 그래서 무엇은 색깔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그 색깔들을 제가 그 여자친구에 다가갔을 때 그 심정처럼 애매모호한 그 상태를 YJ 컬러라는 이름을 다 YJ 컬러로 붙이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거는 이제 그 전시장에서 이 시리즈를, 이게 300개가 DP가 되어 있는 거예요. 300개고 전시홀에 이 300개 이것만 세우고 옆에 한 점 이렇게 붙여놨던 건데,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리고 이거는 촬영할 때 밤에 야간에 촬영을 했는데 불을 다 끄고 나니까 여기만 빛이 비쳐가지고 이게 재밌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거거든요. 이 전시에 가장 어울리는 작품이 이 작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현이라는 주제를, 이거는 옆에 이 사진이 없지만 옆에서 이제 밝은 상태에서 점점 안으로 점점 깊어지는 색깔이거든요. 저는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고,
제가 아는 이제 몇 분 미술관의 관장님도 그렇고 오셨던 분들도 다 이 작품을 베스트로 꼽았던 작품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이제 작업실에 일상적인 작업실 풍경을 이렇게 하고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 클레들이 물감을 닦았던 이 클레들이 지금 몇 박스로 지금 모아놨어요. 이거는 그 아까 이야기했던 흔적이라는 전시에서 꼭 한번 써보고 싶은 이 클레들을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네, 이게 한백에게 어떤 형태로든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작가든 다 이렇게 막 물감이 튀고 하는 이렇게 수도꼭지. 이거는 지금 잡지사에서 찍어 놓은 거예요. 마크 테토. 이거 한참 저기 미술 잡지에 인터뷰하면서 찍었던 건데 저보다도 옆에 앞에 있는 이 고양이 두 마리가 아직도 같이 살고 있는 애들인데 사진을 찍으니까 얘네들이 와서 채워져가지고 사진이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그 리빙센트 저 앞전에 잡지에 나왔던 그러니까 마크 테토가 만난 작가들 인터뷰했던 것들 중에 이게 지금 이 사진들은 마크 테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작품을 보는 감상하는 모습이 저는 그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더 매력적이라고 이해해서 실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뒤에서 그러니까 저는 전시장을 지키고 있을 때가 그 순간만큼 짜릿할 때가 없어요. 이렇게 더 짜릿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동적인 이 꼬마하고 이 꼬마가 형제인데 뭐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전 이게 너무 감동스러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을 제가 마지막 사진으로 집어넣은 게 지금 이걸 지금 9개를 지금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전시에서 이 9개가 한백에 그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노란색에 제가 작업할 때 노란색을 작업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제 스스로가 작업할 때. 그냥 노란색을 그냥 9개가 제일 밝은 노랑부터 제일 진한 노랑까지 9개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한 번은 꼭 DP를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